저희 팀장님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라떼는입니다. 그래봐야 저희랑 이 일 시작한 지 차이가 5, 6년도 안 되거든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매번 나 때는 말이야. 상사가 회식하자고 하면 끝까지 남았었어. 라든지 나 주임 때는 말이야. 너처럼 이렇게 상사한테 딴지 걸고 변명했으면 아주 죽었어. 라든지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긴 이후로는 나름 조심하는 건지 요즘에는 비꼬거나 빈정거리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아이고야 90년대생 무서워가지고 회사 다니겠나.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식으로요. 진짜 너무 화난다. 일할 때 기분 나쁘고 너무 힘 빠집니다. 이런 사연이 왔어요. 이런 분들 많죠. 전형적인 꼰대죠.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이제까지 이룬 거라든지 자신에 대한 지위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대우와 대접을 바라세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세상이 변화하고 요즘은 예전 회사 생활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의 변화를 되게 싫어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 때는 앞에 나오신 그런 사례에 있는 분들처럼 비꼬고 어쨌든 변화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가장 특징적인 건 공감 능력이 되게 떨어져 있어요. 공감 능력이 없다.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정신과적 진단명을 붙이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런 유형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애성 성격 경향이라고 하거든요. 자기애성,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건가요? 그 상사가? 네, 영어로 하면은 나르시스틱하다는 거죠. 아니 영어로 하면 카페 라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나르시스틱. 사실은 우리가 나르시스틱하다고 하면은 드라마에서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종일 뭐 거울만 보면서 난 너무 잘생겼어. 난 너무 멋져.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야 돼. 그런데 이런 분들을 실제로 직장 상사로 만나면 이게 더 이상 유머가 아니게 돼요. 이런 분들 첫 번째로 만나면 첫 번째로 느끼는 건 진짜 권위적이다. 네. 이 자신이 뭐 많은 걸 이룬 건 좋아요. 많은 건 이루고 뭐 많은 걸 가진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찬사를 너무나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접을 너무나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어머 너무 대단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되게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 진짜 안 통한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도 인정받고 싶고 뭐 나도 배고프고 아프면 힘들고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못 느끼고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감정과 욕구가 있다는 걸 별로 인정하지를 못하는 경우. 희경 씨가 말씀하셨듯이 저 오늘 너무 몸이 아파요.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희경 씨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후배가 오늘 몸이 아파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빨리 가서 쉬어야지. 라든지 또는 어디가 아프냐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일하면서 아팠던 적 한 번도 없는데. 소름이죠. 싫어. 너무 싫어. 네.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변에 한 명쯤.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만약에 좋아요, 구독 버튼 있으면 막 누르실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분하고 내가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은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야 되잖아요. 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일단 이분들 옆에 있으면은 진짜 모든 게 빨아먹히거든요. 이게 감정적 착취라고 하는데 감정이 나한테만 있는 것처럼 느끼면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삶을 살아갈 의욕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런 타입의 분이 있으면은 이분들한테 인정받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될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애시당초 기대를 좀 낮춰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분들이거든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네요. 네, 최대한 거리를 두고 뭔가 거리를 두는데 이게 감정적 거리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리 조금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니, 왜 책상은 왜 붙여놓은 거야, 진짜. 또 이런 분들이 네, 그러면 진짜 화나잖아요. 뭐 또 일이 잘 되면은 또 자기 덕분이고 안 되면 다 후배 덕분이니까 네, 맞아요.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게 돼요. 음,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직장 상사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딱 하나 무서워하고 존중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더 강한 자. 맞아. 윗분들한테 그렇게 잘해. 맞아요. 그러니까 중재를 할 때는 이분하고 둘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이분의 윗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거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윗단계를 공략하라. 그렇죠. 근데 공략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똑똑똑 찾아가서, 그래, 무슨 일이야? 죄송한데 제가 좀 상담 드릴 일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계기를 자연스럽게 상황을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사분 저 좀 봐주세요라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슈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막 너무 섞지 말고 뭔가 문제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타입의 분들하고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되는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네. 이런 어떻게 해도 문제가 생길 때 어쩔 수 없이 일이 빵꾸가 나잖아요. 이걸 수면 위로 올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똑똑똑 유형보다는 네. 두 번째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라는 걸 직접 목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향이 조금은 더 그렇죠. 일이 실패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일이 왜 실패했나를 알아보는 회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드러내야죠. 드러내야죠. 드러내겠습니다.